자, 지금 보실 단원이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인데, 자, 요거 보세요.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비우셨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 확인 설명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해야 한다 할 때는 네 가지를 꼭 짚어서 정리하셔야 돼. 확인 설명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교부해야 할 사람은 누가 하여야 하는가? 의무자가 누구인가? 확인 설명은 언제 해야 하고,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언제 작성할 것인가?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할 것이고, 거래계약서 교부는 누구한테 할 것인가? 확인 설명은 어떻게 법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여기 4개 꼭 짚어줘야 되고, 보통 시험에서 함정을 받는 것이 요 2개죠. 언제 누구에게, 요걸 꼭 짚어야 돼. 자, 그럼 확인 설명은 한번 적어봅시다. 책을 보시기 전에 확인 설명해야 한다.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자입니다. 법인이면 대표자가 있겠죠. 분사무소이면 누가 있어요? 책임자가. 여기 해야 한다 의무자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할 수 있나 없나요? 소속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하여야 한다 의무자 아니면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가면 안 돼.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이 많아서 바쁘면 자기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여야 한다 할 때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확인 설명은 왜 합니까? 요거 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확인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럼 확인 설명은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기 때문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것이 확인 설명이에요. 중개 완성되기 전이다는 말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 법에 정하고 있는 9가지 확인 설명 사항이 있어요. 설명하려면 자기가 먼저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대장이나 등기부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자료 가지고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서 매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자기가 가진, 이건 내 소유입니다. 무구동 100번지에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입니다. 몇 동 몇 호 몇 평에 이야기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시 당신 집이 맞대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설명은 그 대상물에 대하여 정보가 없는 매수 의뢰인 또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중개 의뢰인. 매수 임차는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죠. 임차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매수 임차 의뢰인을 줄여서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이렇게 하게.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을 어떻게 하도록 하고 있는가? 여기는 매수 임차인이 부동산에 와서 일을 맡겼다는 말은 계약에 관한 법률 지식이 없으니까, 계약서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잘 좀 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구두로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할 때 발급받은 각종 공고가 있겠죠.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 확인 설명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렇게 시점이 주어지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에게?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누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보증 관련 사항 설명 교부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물론 소속이 확인 설명했다면 소속도 계약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의무자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이제 계약서를 쓴단 말은 계약이 체결되었겠죠. 시점이 바뀌어야죠.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 그 말은 계약이 체결된 때.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에 매수인만 앉아있나요? 매도인도 같이 앉아있어요. 두 사람 다 앉혀놓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시점이 주어지면 거래 당사자, 매매 계약 당사자는 매도 매수인, 임대차이면 임대 임차인이니까 당사자, 그 말은 쌍방에게 마무리 작업 몇 가지라고요? 3가지 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계약서 교부, 확인 설명서 교부, 보증관계 증서 사본 교부하고 사본, 원본 등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은 크게 없는데 어쨌든 시점이 가장 중요해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주어지면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완성이 된 때 주어지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게 뭐 쉬울 것 같아서 시험장 가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 시점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합니까? 매수임차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도 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 주어지면 거래 당사자에게 나와야죠.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보존한다? 틀렸어요. 쌍방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럼 확인 설명을 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전이죠. 계약 체결 전에 확인 설명할 때 어떤 가격?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거래 예정 가격을 설명해요.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쓰는 것이 거래 계약서죠. 거래 계약서에 거래 금액 적을 때는 가격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네.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 그러면 여기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거래 계약서에만 쓰고 다른 표현에 쓰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민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방식에 제한이 없으니까 당사자가 우리 구두를 합시다 하면 끝이요.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소속이 중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쓰는 이유는 왜 쓴다고요? 증거로 남겨둬라 그런 취지밖에 없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서면 계약, 구두 계약을 당사자가 합의하면 방식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후일 당사자가 구두 계약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거로 남겨둬라. 반드시 계약 써야 돼요. 그럼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서식이 있겠는가?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법정 서식이 없어요. 법정 서식이 없다 나오면 거래 계약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정 서식이 없어서 계약서 형식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형식은 제한 없다 그러면 백지를 쓰더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법정 서식은 없지만 형식은 제한 없지만 계약서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서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법에 정하고 있어요. 이 기재할 사항 중에서 어떤 가격이라고요? 계약서에 적을 금액, 이름. 예정적 들어가면 완전히 거래 계약서인데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말은 합의가 되었다 그 말 아니야? 예정자가 빠지고 거래 금액을 기재해요. 총 매매 대금은 4권을 한다. 거래 금액. 계약금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개업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중도금 언제 얼마 지급한다 적죠? 거래 금액, 계약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어요. 자 보세요. 계약서에 쓰는 표현이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 계약서만.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정자 빠집니다. 몇 년 보존할 것인가 증거로. 거래 계약서 몇 자요? 5년 보존이에요. 요 세 마디는 법정 서식이 없네. 거래 금액 기재안에 5년 보존한다. 이건 거래 계약서만 써요. 근데 여기 바뀐 것이 올해 29회 때까지는 4번을 보존하라 이렇게 4번. 그런데 단속 나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원본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어쨌든 계약서 쓰는 이유는 뭐이고? 증거 기능이고 증거로 보존만 하면 되지.
그래서 풀어준 것이 이제 보존할 때 확인 설명서이든지 거래 계약서이든지 반드시 사본이 아니고 원본을 보존해도 되고 사본을 보존해도 된다.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 계약 시스템이 있어요. 국토부에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계약서를 쓴다고 컴퓨터로. 그게 전자문서예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고. 원본을 보존해야 되고 사본 전자문서 가능한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5년 동안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서가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전자문서를 작성했다면 전자문서를 타인을 위해서 보존하는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 이름이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있어요. 공인 전자문서센터인 법인에 이 문서가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으면 여기서 보관하면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로 보관 의무는 없어요. 이런 게 개정법이니까 이걸 시험에 묻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사본 보존하면 안 돼요. 원본 보존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 보존할 수도 있는데 굳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꼭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가 보관되어 있으면 거기서 보관을 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별도 보존 의무가 없다. 그러면 다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 금액 기재합니다. 5년 보존합니다. 이 세 마디는 어디만 쓴다고요? 거래 계약서만 써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고 확인 설명서는 함정이 완성이 되기 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주라 것이 확인 설명서예요. 완성되기 전 확인 설명할 때 가격 이름이 뭐예요? 예전 가격이면 확인 설명서에도 예전 가격을 적어. 그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야. 보세요. 아파트 매도인이 중개 사무소에 와서 4억 원에 팔아달라고 내놨죠. 그러면 매수인에게 얼마 설명해요? 4억을 설명하겠죠. 현재 확인 설명하고 있는 4억 원 가격 이름은 뭐예요? 예전 가격이죠. 손님을 데리고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물건 보여주고 하니까 손님이 물건은 너무 마음에 들어해. 근데 부동산 소장한테 물건은 참 마음에 드는데 매매 가격을 한 500만 원만 낮춰주면 내가 계약하겠다고. 그러면 4억 원에 합의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매도인한테 전화해야 될 거 아니요? 손님이 물건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한 500만 원만 낮춰주면 계약하겠답니다 하니까 매도인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끝. 계약은 쫑이죠. 500만 원 낮춰서 그럼 계약 씁시다. 더는 안 됩니다. 그러면 3억 9,500에 하자라고 매도인이 이야기했죠. 그럼 다시 매수인에게 3억 9,500 설명할 거 아니야? 현재 설명하고 있는 3억 9,500원 이름이 뭐예요? 예전 가격이죠. 합의가 되었잖아요. 3억 9,500을 계약서에 적을 거 아니야. 계약서에 적게 되는 3억 9,500 이름은 뭐예요? 거래 금액. 확인 설명서에 3억 9,500 적겠죠. 확인 설명서에 적는 3억 9,500원 이름이 뭐예요? 확인 설명서에 적을 금액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계약이 체결된 후인데 확인 설명서란 말은 확인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줘라. 그것이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3억 9,500에 계약서 적죠. 그 가격 이름 뭐라고요? 거래 금액. 확인 설명서에 3억 9,500 적겠죠. 그때 이름 뭐라고? 예정이다. 내용은 똑같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시험에 나와. 확인 설명서의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그 예정 금액을 그대로 적어줘요. 내용은 같은 걸 이해하시면 돼. 이런 게 시험 아니야. 그냥 거래 금액 하면 될 건데 확인 설명서에 적을 금액은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예정이면 여기도 예정 가격이 돼. 이 거래 금액이란 말을 어디만 쓴다고? 거래 계약서만 쓴다. 확인 설명서는 몇 년 보존하겠어요? 3년 보존이야.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보존이요? 3년. 전속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가격 공개해요? 전속 중개 계약이면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 가격 이름이 뭐예요? 예정. 몇 년 보전? 3년.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핵심을 뽑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건 거래 계약서만 쓴다. 나머지는 법정 소식이 있다. 예정 금액이다. 3년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 그러면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서 쓰죠. 계약서는 증거로 남겨두라 그 말이죠. 증거로 남겨두라 그 말은 혹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분쟁이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겠네. 그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확인 설명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서명도하고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서명 또는 하면 안 돼요. 서명도하고 날인도 해야 한다. 누가 반드시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이면 누가 찍고? 법인이면 법인의 인정을 등록했잖아요.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없다? 법인의 인정을 등록했든지 대표자가 보증한 인정이 있죠. 그걸 가지고 누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고, 확인 설명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했다면 일을 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분사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요것만 찍으면 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고 소속이 확인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속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지가 한 일이 잘못되면 지도 책임져야 되니까 서명 및 해야 한다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소속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나요? 앞에 배우신 게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가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법인이면 대표자가 반드시, 분사무소 임무가 책임자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고 더하기 당의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표자와 함께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중개계약부터 여기 마무리 작업까지가 중개 업무인데 여기에 기본 제재가 다 뭐라고요?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죠. 확인 설명도 중개 업무죠. 그런데 확인 설명은 25회 때까지는 업무정지였는데 개정되었어요. 26회 때부터.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는 해서 손님이 계약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 등록관청에 민원 접수해버리니까 대표적으로 건축물이면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벽면에 균열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잘 파악돼야 한대요. 안 돼. 그래서 법에서 상태에 관한 사항은 잘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되고 공부에도 각종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공부에도 현재 상태는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상태에 관한 사항도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서 누구는 알 수 있어요. 집주인은 알 수 있겠죠.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확인한 다음에 설명하더라고 있다고.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집주인도 팔아먹으려고 누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려고 매도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사항을 물어봤는데 양호합니다. 보통입니다. 누수가 없으면 듣고 매수인에게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나한테는. 근데 확인도 매도 임대인에게 집주인이 확인도 하지 않고 양호 이렇게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매수임차인은 양호한 줄 알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비가 오니까 누수가 심해. 여름 되니까 습기가 막 차.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어 없어요? 있으면 그것 때문에 등록관청에 민원 넣으니까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업무정지 다 때렸다고. 업무정지다 말은 만약 2개월의 업무정지 때려버리면 2개월 동안 중개 업무를 하지 말고 문 닫아라 그 말 아니야? 문 닫으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나중에 결격이야. 그 제재가 너무 강하더라 그 말입니다. 생업을 접어야 된다 2달 동안. 그래서 제재를 좀 낮춘 것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바뀌었어. 업무정지였다가 요것만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이전에 25일 때까지는 모였다가 업무정지였다가 현재는 과태료를 받겠다고 이해하시면 돼.
예외사항이니까 시험 잘 나오고. 요거 빼고 나머지 이제 얘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날인, 확인 설명서 작성, 서명 날인, 교부, 보존은 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요거 나중에 다시 공부하셔야 돼. 손해배상 책임은 좀 이따 다시 보셔야 돼.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 133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1번 확인 설명 의무 밑줄 하셨죠? 끝에 근거 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밑줄 의무상.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33페이지) 박스 맨 밑에 박스 위에 네 줄 있잖아요, 그죠? 박스 위에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밑줄 하셨죠? 그러면 이걸 짚어보셔야 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걸 꼭 짚으셔야 돼. 첫째 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밑줄 중개 의뢰 받았습니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적으시고 중개 의뢰 받은 경우 같은 말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금 어딘지 아시죠? 안 보인다고 해. 133페이지입니다 지금. 133페이지 하단의 확인 설명 의무에서 넷째 줄 끝에 근거 자료 제시해야 한다 밑줄 하시고 제시해야 한다 의무사항 나오면 요 네 가지를 짚으셔야 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요걸 짚으셔야 돼. 그러면 첫째 줄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그 다음에 중개 의뢰 받은 경우 밑줄 중개 의뢰 받았습니다는 말은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다.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되기 전. 공인중개사법은 다른 거 없어요. 같은 말을 계속 익히시는 게 답이에요.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완성되기 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여 이를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밑줄 하시고 취득 동그라미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은 밑에 매수 임차 의뢰인 적으시고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뒤에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하고 가로 하고입니다. 하고 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밑줄 하신 것처럼 근거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만?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임차 의뢰인에게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끝이죠. 뒤에 다만해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땡땡 무상 돈을 받지 않은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밑에 박스 보니까 우측에 확인 설명사항이 쭉 나와 있죠. 그 중에 3번 어떤 금액? 예정 동그라미 예정 금액 6번 7번 8번 묶어보시고 6번 수도 등의 시설물 상태 동그라미 7번의 벽면 도배 상태 동그라미 1조 등의 환경 조건 밑줄 하시고 뒤에 괄호에서 상태 적으시고 그러면 6번 7번 8번의 공통이 뭐예요? 상태라고 적으시면 되죠. 상태는 각종 공부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측에 상태 6, 7, 8번 옆에 우측에 빈칸이 있죠. 세 가지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상태는 잘 파악이 안 돼서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다고.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하면 상태 세 가지. 맨 밑에 10번 있나요? 매매 계약에서는 누구에게만 설명 의무가 있어요?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니까 매수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지금 설명하죠. 할 때 네가 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취득 동그라미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세율이 몇 프로입니다라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완성되기 전에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라고요? 예정 금액. 누구한테만 설명하니까?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에게만 설명하니까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입니다. 이전 또는 매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위 세법에서 배우신 양도세 같은 것은 법에서 설명 의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 10번 옆에 보니까 작은 글씨에 소속 공인 중에서도 가능돼 있죠. 의무자는 누가 의무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무자인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 소속은 할 수 있다 그죠? 넘기시고.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에서 그것도 네 가지.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이제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이 체결되었죠. 그럼 뭘 쓰고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법정 서식의 밑줄 확인 설명서 작성하여 이에 서명 또는 아니고 뭐 밑 동그라미 날인하는데 괄호 보니까 중개 행위를 한 누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을 포함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교부는 누구에게 합니까? 교부해야 한다.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괄호 밑에 쌍방 적으시고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교부 동그라미 하고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 확인 설명서니까 보존 밑에 원본 점 4번 점 적으시라고. 보존할 때 원본도 보존하고 아니면 뭐도 4번 또는 전자문서를 원본 점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하는데 빈칸이 있어요. 빈칸. 다만 그럼 예외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존 의무가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보존 의무가 없다. 됐습니까? 원칙은 보존해야 하는데 예외로 보존 의무가 없는 것도 있다. 보존할 때는 4번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원본도 4번도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렇게 개정법을 묻는 것이 올해 3월부터 모의고사 보시면 이걸 물을 거예요. 개정법을 아시는가 그걸 묻는다고. 구체적으로 다시 동그라미 2번 확인 설명서 밑줄.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괄호 법인이면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분사무소 해놓고 대표자만 안 돼요. 책임자가 서명 뭐 밑 동그라미 날인하되 중 밑줄 당일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대표자와 함께 책임자와 뒤에 함께 밑 날인해야 한다. 밑 날인 또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에 확인 설명서 서식 밑줄. 확인 설명서 서식은 법에서 정한 바가 있다 없다? 둘째 있다고. 거래 계약서는 없어.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임목, 재단으로 몇 가지로? 4가지로 구분해서 정하고 있다고. 외국인 상대로 중개할 수도 있겠죠.
국문뿐만 아니고 뭐도 있다고? 영문 서식도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옆에 빈칸에 있죠. 1. 법정 서식 없다. 1. 법정 서식 없다.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이퀄 계약서 형식에 제한이 있다 없다. 같은 말이에요. 계약서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더하기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형식에 제한이 없고 법정 서식이 없을 뿐이지 민법과는 달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2번 어떤 금액 기재? 거래 금액 기재. 예정 들어가면 안 돼. 거래 예정 금액. 예정은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만 예정이지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기재. 3번 원본 점 4번 원본 4번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 보존. 거래계약서의 5년 보존. 지금 거래계약서 옆에 적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고쳐지겠죠. 그것도 반드시 보존 의무가 있나 없나요? 위에 작성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중개사무소에 반드시 보존해야 됩니까? 위에 적으신 것처럼 다만 해서 적었죠. 위에 확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보존 의무가 없다는 건 같고 그렇게 적어놓고 보시면 거래계약서는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 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죠. 서명 및 하죠. 중개인을 한 소속이 있으면 소속도 하죠. 누구에게 교부해요? 거래 당사자에게 괄호 밑에 쌍방 적으죠. 쌍방에 교부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적으셨죠?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 정도 적어 놓으시면 돼.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 보니까 민법에서 비교해서 나오는 지문이 제법 있죠.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민법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모의고사 보실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는 반드시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하면 또 X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민법 시험에서는 민법하에서는 구두계약도 가능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증거로 5년 보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돼. 그런 거 나중에 구분해서 익힐 줄 아셔야 돼. 자, 그 다음 옆에 페이지 135페이지 위에 4번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의무 있죠.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짚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 규정은 공부하실 게 거의 없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에서 민법 조문하고 섞어서 내면 이게 난이도 좀 높아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 사법의 일반법이다 그랬죠. 개인 간의 관계, 사법의 일반법이다는 말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이니까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제한이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나중에 계약법 가시면 750조 불법행위 책임 이런 말 나와요. 민법에서 민법 750조 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 민법이에요. 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결과 손해 가했다면 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 간에 어떤 관계에 있으면 인과관계에 있으면 고의 과실을 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 누가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고의 과실을 누가 했다 누가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은 자연인 법인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행위 제한 없이 모든 행위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 가한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때 그 손해배상 범위는 어떤 손해에 대하여라고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손해든지 소위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의 과실을 행한 내한테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이야. 그러면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도 사람이죠. 여기 사람 안에 들어가겠죠. 중개행위도 모든 행위 안에 들어가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가했다. 누가 책임져야 돼? 고의 과실을 행한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돼야 한대요. 당연히 우리는 다 민법 적용되는 사람이야.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로 가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모든 손해는 네가 고의 과실로 사고쳤으니 네가 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이게 지문이 어려운 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손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가 고의 과실로 사고 쳤기 때문에 네가 다 책임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라서 야한테 배상 청구하니까 야가 배상할 능력이 없어. 무자력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까지 중개사무소까지 찾아와서 일을 맡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상 일반 배상 책임 규정에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배상 책임이 다 있는데 민법에 맡겨버리니까 야가 배상 능력이 없으니까 보호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일반 규정을 두고 공인중개사법 30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을 별도로 두게 되었다고.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범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만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에 하나여 적용돼요.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는 법을 뭐라 불러요? 특별법이라 불러. 결론은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특별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용시키겠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누구하고 누구의 하나야 적용?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의 하나야 적용.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행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매매 결임 내차 계약을 중개한 중개행위 하나여 적용. 중개행위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다가 고용인이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모든 손해가 아니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다시 공인중개사법이 없을 때는 당연히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민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고용인도 민법 적용되는 사람이죠. 자기가 고의 과실로 손해 가했다면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 요거 기준 잡으시고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데 배상 능력이 없으니까 부동산까지 와서 중개계약한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도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이 하나요. 모든 행위가 아니고 뭐 중개행위 하나요. 발생된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우선해서 배상해 주겠다 그 말이죠. 특별법은. 그러면 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이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민법보다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겠단 말은 민법에 없는 보증기관, 보증보험, 공제사업자인 보증기관을 통하여 어떤 손해만큼은 재산상 손해만큼은 직접 고의과실을 행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바로 청구할 필요가 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설정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손해만큼은 재산상 손해만큼 우선 배상해주고 야가 배상 능력이 없어도 여는 배상 능력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배상해주고 보증기관인 공인중개사법에 두고 있는 보증기관을 통하여 배상되는 것은 어떤 손해요? 재산상 손해.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통해서는 어떤 손해는 배상이 안 되고 정신적 피해는 배상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배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는 보충적으로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 있는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 별도 청구해서 받고 그러면 보증기관이 재산상 손해배상했죠. 배상한 만큼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네가 배상 능력이 없어서 내가 먼저 줬으니까 내가 배상한 만큼 나한테 다시 상환해달라고 상환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구상권을 개업공인중개사에 행사해서 돌려받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누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네가 다 책임져야 할 배상인데 네가 배상 능력이 없어서 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 배상받고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 정신적 피해 같은 거 있죠? 는 누구한테 별도로 청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을 한 보증기관은 배상한 만큼 다시 누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해서 돌려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억하실 게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손해.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재산. 이렇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이런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가 민법에 없는 보증제도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셔도 두 번째 구분하실 게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 규정이 있죠. 손해배상 책임 규정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요건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중개사무소 안에서 직접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배상 책임 요건은 뭐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한 경우에 배상 책임 요건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 책임 요건은 달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직접 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한 사람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나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데만 상대방이 나한테 배상 청구할 때 내가 배상하는 것이지 내가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다 했어요. 고의 과실이 없어. 상대방이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와도 내가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내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게 최근 시험에 이거 구분 없이 공부하시다 보니까 최근 시험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져야 한다? 틀렸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했으면 여기 보이면 고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일 때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만 책임을 진다 요구하고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상 책임 규정이 있는데 앞에서 배우신 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배우셨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행위자는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의 행위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거래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할 때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고의 과실이 있어서 야가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일을 직접 한 고용인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니까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네가 일을 한 것 중에서 업무상 행위였기 때문에 누구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간주규정 기억나시죠?
간주 규정이란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누구?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했다. 그게 전제야. 그러면 간주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죠. 이때는 간주가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입니까?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어요.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민법에 없는 특별조항이 이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자기 중개사무소 안에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는 형님이 왔는데 야, 네 가게에서 토지 매매 계약 산정 서자 왔어요. 나 위에 다른 사람이죠. 내 가게에서 계약 쓰다가 사고 쳤다고. 그러면 사고 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고 쳤죠. 다른 사람은 고의과실이 있겠죠. 이 사고가 어디서 발생되었어요? 중개사무소 내 가게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간판을 믿고 들어온 외형을 믿은 손님을 보여주라. 이런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도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이때도 무과실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크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직접 한 경우에 책임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경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인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없이도 고의과실 관계없이 무과실 책임이 있다. 이런 걸 구분하시는 게 11월 또 11월 공부예요. 교재 한번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의무 있죠. 1번 누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2번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누가 일을 직접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했죠. 그럼 뒤에 반드시 나올 말이 고의 또는 과실이 꼭 나와야 돼. 중개 행위 했다 더하기 고의 과실 꼭 연결시켜야 돼요. 또는 뒤에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밑줄 하세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고의과실 따져야 안 따져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 적으시고 첫째 줄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뒤에 고의과실이 있었죠. 뒤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뒤에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다. 재산상 밑줄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2번 누구에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럼 나눌 줄 아셔야 되는 것이 중개행위를 했습니다 나오면 고의과실 따져야 되고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누셔야 돼. 둘째 줄 적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나오면 책임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이 있다. 이런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주기 위해서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언제까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 기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공제를 공탁을 한 후 공탁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 기시 전 공탁해야 한다 더하기 등록관청에 신고 적으시라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 밑에 박스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 맨 우측에 금액이 있죠. 금액. 개인 그 말은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두 사람 있죠. 최소 한도가 얼마? 1억 이상. 법인은 얼마? 2억 이상. 그럼 세 번째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분사무소도 중개업을 하는 가게죠.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얼마씩? 2억. 최근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것이 법인이
4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얼마? 법인이 하면 주된 사무소는 당연히 얼마고? 2억 이상이고 분사무소마다 1억이니까 총 6억 이상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한 개만 더 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모든 손해죠.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일단 어떤 손해인데? 재산상 손해인데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도를 1억 한도로 해서 보증 설정했다고. 개인은 1억 이상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1억을 한도로 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했다고. 그럼 1억 한도로 해서 보증 설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중과실로 1억 2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여기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일단 정신적 피해는 빠지고 뭔데? 재산상 손해인데 재산상 손해이면 한도 제한 없이 다 보증기관이 책임진다? 그런 말은 아니고 1억 2억 한도가 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한 한도가 있죠. 1억이면 1억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까지만 주겠다고. 그러면 1억 한도로 설정했는데 손해는 1억 2천 발생되었죠. 그럼 보증기관은 얼마 주고? 1억 배상하고 1억 구상권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되지 않은 한도를 초과는 얼마? 2천만 원하고 정신적 피해는 더 이상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기관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누구에게? 개업공인에서 별도로 청구한대.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인가? 그 밑에 칸 있죠?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눠가지고 1.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범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범위.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2.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범위. 이렇게 나눌 줄 아셔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범위. 보증기관의 손해배상 범위. 자, 문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범위 물으면 어디까지? 모든 손해.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모든 손해. 재산 더하기 정신 발생한 모든 손해입니다.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모든 손해 아니겠죠? 재산상 손해인데 앞에 붙을 것이 설정 한도 내에서의 어떤 손해만? 재산상 손해만. 설정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그럼 나중에 뒤에 기본서 과정에서는 그러면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인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되는 것은 모든 재산상 손해가 아니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설정한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우선적으로 배상되고 그 말은 나머지 한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하고 정신적 피해는 누구한테 별도로? 개업 공인중개사 별도 청구. 그거 나중에 배우셔도 돼. 맨 위에 타이틀에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 있죠. 보증 동그라미 해보세요. 보증. 이것도 그냥 법 조문에는 없는데 어쨌든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상법상 보험이죠. 보험.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요? 타인을 위한 제도요? 나를 위한 제도야?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상법상 보험은 본인 보호 취지야. 나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죠. 내가 필요한 보험은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배우시는 보증은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나로 인하여 고용인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입은 타인 보호 취지야. 보증 동그라미에서 옆에 뽑아내 보세요. 보증은 보증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위한 제도다? 타인을 위한 제도. 타인이다 그 말은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 그 말입니다. 타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타인을 위한 제도니까 상법에서는 나를 위한 제도니까 내가 가입 의무가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상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니까 모든 2번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적어보시라고.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괄호 특수법인 포함 농협 있죠. 농협 특수법인 포함하여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외 없이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 특수법인 포함하여 예외 없이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최근 시험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다른 법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줄이면 뭐예요? 특수법인이죠. 중개업을 하는 때 업무 보증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그런 기본 지문이 나와요. 됐죠? 그 정도 하시고 좀 쉬셨다가 밑에 계약금 등의 예치 공고는 나중에 하시고 맨 밑에 금증이 있나요? 넘겨보시면 박스에 136페이지 박스 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 나왔죠? 등이고 금지 밑에 예외 없다 적으시고 화살표 금지 밑에 예외 없다. 몇 가지 금증이요? 7금지라고 해요. 7금지. 7금증이는 그 금증인을 하기만 했다면 예외 없이 처벌하겠다 그 말이에요. 조금 쉬었다고 보고 밑에 7번에 중개보수 있나요? 거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었다 하죠.